옳은 말이 아닌 좋은 말이 마음의 벽을 허문다. 친한 동생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의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그는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다. 동생은 이제 곧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난다는 설렘과 함께 그 힘들다는 육아를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아빠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기가 태어나면 챙겨야 할 것들과 좋은 육아법은 무엇인지, 힘든 과정을 겪은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책과 영상을 보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그렇게 준비가 계속될수록 걱정은 줄어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왠지 육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동시에 실소를 터뜨리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얘가 뭘 모르네? 야, 그게 될 것 같지? 우리가 다 이미 해봤잖아. 해보면 아는데 그거 마음처럼 절대 안 돼. 그 순간 동생은 신나서 열변을 토한 자기 모습이 민망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자신감은 사라졌으며 왠지 기분도 좋지 않았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자신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말로써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한순간은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 힘을 내도록 응원을 해줄 수도 있으며 힘이 쭉 빠지도록 비난의 말을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이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내뱉는 말은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던진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경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누구나 있지 않은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악의 없이 건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상대가 상처받았음을 깨닫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의 비의도성은 우리의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목격된다. 처음으로 맡게 된 프로젝트를 위해 의욕을 불태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을 보며 상사가 말한다. 상원 씨, 그거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예전에 해봤거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 괜히 힘 빼지 말고. 어쩌면 이 상사는 현실성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부하 직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 반대로 그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은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될 뿐이다.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괜히 들떠서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상사들 눈에 내가 얼마나 웃기게 보였을까? 라는 자조 섞인 민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노력이 성취로 이어질지 못할 거라는 아쉬움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결과도 모르고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말들이 의미가 있을 때도 있다. 그 프로젝트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중단시킬게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처럼 해도 안 될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출산과 육아를 앞둔 예비 아빠의 자신감과 그 자신감에서 나온 활기찬 의욕을 바라보는 친구들 역시 그 모든 노력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신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거라는 경험에서 나온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그 말은 친구의 의욕과 자신감을 사그라들게 만들었다. 당연히 친구들은 그런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같은 유치한 생각에서 한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친구에게 앞으로 닥칠 힘든 시기에 대해 미리 솔직하게 말해줌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는 배려일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의도가 뭐든 그 말들이 친구의 자신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식탁으로 가보자. 식사를 준비한 남자가 가족들에게 반찬을 권하며 말한다. 이 무말랭이 무침 한번 먹어봐. 근처 반찬 가게에서 샀는데 진짜 맛있어. 반찬을 맛본 가족들도 맛있다고 좋아한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먹였다는 사실에 뿌듯해진다.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면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맛있지? 내일 시장에서 무말랭이 좀 사다가 내가 더 맛있게 무쳐줄게. 그 말을 들은 아내와 아들이 한마디 한다. 됐어. 그냥 사다 먹어. 귀찮게 뭐하러 그래. 아빠, 반찬가게 사장님은 전문가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빠가 해서는 이런 맛 안 날걸요? 아, 그런가? 하긴. 그럼 다음에 또 사올게. 가족들의 말을 들은 남자는 풀이 죽는다. 괜히 머쓱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못내 서운하다. 되돌릴 수 없는 출산과 육아. 어쨌든 결과를 봐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누군가가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 대신 배려를 담은 응원의 말을 건네주는 게 어떨까?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에게 내가 해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 그런데 너는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성격도 꼼꼼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자. 프로젝트가 열심인 부하 직원에게 힘든 프로젝트 하느라고 수고가 많네. 잘 될 거니까 열심히 하고 혹시나 내가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해보자.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의욕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가족들을 먹일 생각으로 야심차게 요리를 계획하는 남편에게 진짜? 자기가 해주면 더 맛있지 라고 응원을 건네자.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열정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말에도 포장이 필요하다. 소통 강연에서 한 부부가 서로의 대화법이 너무 다르다며 고민을 들려준 일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말투가 너무 차갑게 변했다고 토로하고 있었고, 아내는 자기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서로 어떻게 대화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여보, 나 이거 하나 사도 돼? 안 돼.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말고 빨리 오기나 해. 여보, 나 마트 왔는데 혹시 집에 우유 남았어?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밖에 있는데. 엄마, 뭐 간식 먹을 거 없어요? 없어. 간식은 무슨 간식이야. 이따가 밥 먹어야 되는데. 자기야, 오늘 주말인데 청소할까? 싫어. 피곤해 죽겠는데 뭔 청소야. 하려면 자기가 해. 남편은 이런 아내의 말투가 찬바람이 쌩쌩 불다 못해 날카로운 말투로 느껴진다며 좀 더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곧 아내의 반박이 이어졌다. 아니, 없어서 없다고 하고 몰라서 모른다고 하고 싫어서 싫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죠? 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의 그 시무룩한 표정이 나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을 예쁘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왠지 듣기 싫고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다. 쟤는 꼭 말을 저런 식으로 하더라.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 말이다. 대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소리, 말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 사용하는 단어, 목소리의 크기, 말투, 말을 내뱉을 때의 자세와 동작, 그리고 표정 등이 모두 대화의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런 사소한 요소들로 인해 대화 상대의 기분이 결정된다. 대화의 여러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나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요소들은 부정이나 거절, 반려 같은 반갑지 않은 내용을 전달할 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쿠션 대화가 필요하다. 딱딱한 의자 위에 푹신한 쿠션을 놓아 편안하게 만들듯이 대화에서도 불편한 말을 할 때 부드러운 단어와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쿠션 대화는 서비스업에서 특히 강조되는 대화 방법이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거절당하는 고객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완곡한 표현을 써서 부드러운 말투로 전달해야 한다. 그건 안 됩니다. 보다는 죄송하지만 회사 규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그 제품은 없어요. 보다는 죄송하지만 그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시죠? 보다는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덜 불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쿠션 대화가 비효율적이라고도 한다.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쪽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단답형의 대답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를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사람의 감정은 아주 단순한 이유로도 시시각각 변한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느끼는 이 감정의 차이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1976년 자신의 저서 문화를 넘어서에서 고맥락과 저맥락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의사소통에서 맥락의 중요도가 높은 문화가 있고 낮은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 시 언어가 가진 의미 이외에 상황이나 관계에 따른 암묵적인 숨은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 앞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더라도 표정이나 말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맥락 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저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로 드러나는 명확한 메시지와 직접적인 표현을 더 선호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하는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성화 씨, 이번 계약 진행하느라고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다 너무 좋았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에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가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고맥락 문화의 대화라면 상화 씨, 이번 계약 진행하느라고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근데 경조서 쓸 때 항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넣었어요.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설명을 추가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가 문제의 조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저맥락 문화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와 연결지어 정리하자면 고맥락 문화권의 사람들은 저맥락 문화에서 쓰는 의사소통 방식, 즉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 직접적인 사실의 가감없는 전달, 모호함을 최소화한 논리 기반의 대화를 낯설고 불편하게 느낀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권 국가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완곡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를 하려면 안 돼, 없어, 몰라, 싫어 같은 말들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내 의견이나 상황을 사실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불쾌함을 느낀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 논리보다 현실이 중요한 순간이 있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기분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집에 우유가 남았냐고 묻는 남편에게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가 아니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이따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간식이 없냐고 묻는 아이에게 없어, 간식은 무슨 간식이야. 이따가 밥 먹어야 되는데. 가 아니라 어쩌지? 간식이 뚝 떨어졌는데 배고파? 밥 일찍 먹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상처 주지 않는 대화를 하는 법은 간단하다. 단호하게 단어만 짧게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단어를 써서 조금 길게 말하면 된다. 한마디면 될 걸 쓸데없이 길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몇 마디를 조금 더 붙이는 대화에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내가 하는 약간의 배려로 소중한 사람의 기분을 지켜줄 수 있다면 충분히 즐겁게 바꿀 수 있는 대화 습관이다. 이런 쿠셔너를 쓰는 것이 단지 상대의 기분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단칼에 자르는 듯한 단호한 표현은 상대에게 자신의 제안이 거부당했다는 불쾌함은 물론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까지 준다.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다 보면 소통이 되지 않는, 소통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만다. 매번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부탁하지 않을 것이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는 슬금슬금 멀어진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도 명령보다는 부탁의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아들 창문 열어 보다는 아들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라는 말이, 여보 분리수거 좀 하고 와 보다는 여보 이거 분리수거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이 상대의 기분을 배려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이다. 명령하는 말을 부탁하는 말로 바꾸는 순간 상대방은 누군가의 명령에 억지로 따르는 사람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자발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 누구나 후자 쪽의 사람이 됐을 때 기분 좋은 법이다. 이처럼 내가 쓰는 말은 곧 한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 실제로 좋은 소통을 하는 화목한 가족들은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에게 조금은 길고 부드러운 부탁의 말을 습관처럼 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입속에 상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을 머금고 있는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럽고 푹신한 쿠션 같은 말을 머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재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 네가 공짜로 좀 해줘라.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을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 존중은 사전적으로 높이어 귀중하게 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존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고, 존중받아 본 사람이 또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존중해야 할 대상에는 비단 외모나 취향,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도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언젠가 한 모임 자리에서 만나 인연이 된 지인이 있었다. 그는 안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늘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나를 대해주었고, 내가 하는 강의들에 대해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항상 좋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강의 제안을 해왔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모임에서 매너에 대한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였다.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강사에게는 늘 반가운 일이다. 강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할 거고요. 참석 인원은 몇 명이고요. 강의 내용은 비즈니스 매너로 2시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얼굴 가득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강사님, 이거 당연히 재능 기부로 해주실 거죠? 그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내 마음이 식은 이유는 결코 돈 때문이 아니었다. 어차피 큰 돈이 오고 갈 규모의 강의가 아니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하게 재능 기부라니. 이 사람에게는 내 강의가 사람 좋은 웃음 한 번이면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강의인 걸까? 이 사람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재능을 기부해달라는 부탁을 스스럼 없이 해도 되는 강사인 걸까? 나와 내 강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쾌해졌고, 이런 대우를 받는 내 처지가 조금은 슬퍼졌다. 이런 종류의 불쾌감을 느껴본 사람이 어디 나 하나뿐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모든 직업에는 고유의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나름의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한 번쯤은 이 불쾌감을 경험해 봤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내가 잘 아는 한 그래픽 디자이너도 10년 넘게 디자이너로 일하며 이런 공짜 부탁들을 거절하는데 도가 텄다고 말해주었다. 부탁의 종류도 다양해서 갑자기 포토샵으로 뭘 만들어달라고 한다거나 밑도 끝도 없이 간단한 로고 혹은 명함을 디자인해달라고 하는 등 디자이너가 가진 전문 분야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이런 부탁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작업물과 일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부탁들을 받을 때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디자이너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그려달라고 하고 자동차 정비 전문가에게 자신의 차를 점검해달라고 하고 뮤지컬을 전공한 사람에게 노래 한 곡 해달라고 하는 것 등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의 재능을 자신의 위해 써달라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우리 사이에 같은 친분을 강조하는 말이나 넌 이거 금방 하잖아 라는 상대가 가진 기술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솔한 표현들을 요구의 근거로 사용한다. 심지어는 혹시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좀 해주라. 당연히 해줄 거지? 해주는 걸로 할게. 라고 아예 기정사실화시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런 말은 상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상황을 조성해 쉽게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요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이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상대의 재능과 기술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철저히 존중하는 표현을 쓰자. 이에 관해 한 방송에서 이윤복 셰프가 친분이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과의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낚시를 다닌다고 했다. 보통 유명한 요리사와 함께 있으면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할 법도 한데 그는 낚시하러 와서까지 셰프님께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며 요리를 하지 마시라고 말했단다.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요리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재능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존중해주는 멋진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을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말길 바란다.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재능이나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다만 도움을 받는 과정에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은 상대의 재능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설령 도움을 주는 쪽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재능을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은 얄미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대가 없이 도와줄 마음이 있다. 내 재능이 인정받고 존중받았다는 기쁨을 느낀 것으로 이미 충분히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에도 존중을 담아야 한다. 당연히 도와줄 거지? 꼭 해줘야 돼. 해주는 걸로 알게. 같은 표현들은 상대로 하여금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닫힌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때 거절을 하면 당연히 도와주기로 결정된 일을 뒤집어버리는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혹시 시간이 되면 도와줄 수 있어? 같은 말이 더 좋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내 사정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상대의 사정을 고려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요청하면 상대는 수락과 거절을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능이 필요해 부탁을 하는 것이지 지시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한 도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재능이나 기술을 가졌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맞다. 베푼다고 그 재능이나 기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베풀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재능을 가진 사람의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능 기부라는 말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재능 기부다.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행위를 거절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
재능을 기부해 줄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하는 것. 상대가 거부했을 때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수락했을 때 당연함이 아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재능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살다 보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기꺼이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능력자들 역시 당신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재능에 대한 존중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